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깊어가는 늦가을 11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계절 맞이하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오늘은 재향군인의 날로 연방정부와 우체국은 문을 닫지만 주식시장과 대부분의 소매업소는 문을 엽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집트에서 개막한 UN 기후정상회담에서 미국이 2030년을 목표로 한 기후변화 대처에 적극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연설했습니다. 민주당의 상원 다수당 지키기가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확실해졌다고 뉴욕타임스가 전망했습니다. 민주당이 남아있는 상원의 3개 의석 가운데 애리조나주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면도날 만큼 조금 뒤지고 있는 네바다에서의 격차도 줄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네바다와 애리조나에서 이기면 조지아 결선에서 져도 상원 다수당이 됩니다. 공화당 후보에게 뺏길 것이 염려됐던 오레곤 주지사에 민주당 티나 코넥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티나 코텍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두 번째로 공개적인 레즈비언 주지사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창 때 하던 막무가내식 공격을 같은 공화당 정치 라이벌에게 쏟아냅니다. 2024년 대선 경선에서 라이벌이 될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에 이어 역시 라이벌이 될 버지니아 주지사 공격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버지니아 글렌 영킨 주지사 이름이 중국어 같다고도 공격합니다. LA 시장 선거는 59% 개표 현재 리카르소 후보와 캐런 베스 후보의 격차가 0.4%로 좁혀졌습니다. 카르소 후보가 앞서고 있지만 차이는 하루 만에 13,000표에서 2,700표로 줄어들었습니다. 텍사스 판사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학 학자금 탕감을 멈추라고 판결하자 행정부가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교육부의 탕감 신청 웹사이트는 내려졌습니다. 트위터를 인수하고 3주일 만에 처음으로 직원들 앞에서 연설한 일론 머스크가 파산 가능성도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퇴각한 헤르손시 등을 탈환했습니다. 러시아는 계획적인 퇴각이었다고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승리라고 주장합니다. 러시아 치하에서 숨죽이며 살던 우크라이나 주민이 우크라이나 만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베테런스 데이입니다. 베테런스 데이와 메모리얼 데이를 혼돈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5월 달에 그 메모리얼 데이는 미국을 위해서 싸우다가 전사한 군인을 생각하는, 군인을 기리는 그런 날이고, 그러니까 현충일이죠. 메모리얼 데이는. 그에 비해서 베테런스 데이는 현재 군에 복무하고 있는 군인, 그리고 또 과거에 복무했었던 살아있는 군인들, 말하자면 참전용사, 재향군인의 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집트에 가 있기 때문에 현재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 베테런스 데이 연설을 하고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도 멀리 그 이집트에서 역시 그 재향 군인들에게 한마디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어쨌든 혹시 잊으신 분이 계시다면 베테런스 데이입니다. 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멀리서 지금 기후 변화에
따른 UN 정상회의에서 오늘 기조 연설을 했는데 연설의 맨 앞부분도 바로 미국의 Veterans Day를 얘기했습니다. It's Veterans Day. America's veterans and their families, survivors and caregivers, are the very spine and soul of the United States. And on this special day, on every day, 언제나 대통령들이 이 베테랑스 데이 때만 되면은 기본적으로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이제 군인, 군인 가족, 그 모든 사람들이 미국의 그 중추의 역할을 한다 하면서 사실은 날마다 감사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 지금 기후변화 정상회의인데 미국의 기후특사가 그동안 하도 일이 많으니까 기후특사가 처음에 임명될 때는 굉장히 주목받았었는데 거의 역할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민주당 예비선거에도 나갔었고 대선에 했었던 전 국무장관인 존 케리. 그런데 이 존 케리 그 기후특사가 군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집트에. 그래서 대통령이 존 케리 그 기후특사에 대해서도 뭔가 좀 박수 쳐주는 그런 말을 몇 마디 보탰습니다. I want to thank one proud American veteran, a lifelong public servant, a dear friend, and literally one of the most decorated men to fight. 네, 본인의 친구라고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군에서 나오고 나서 오래 공직 생활을 하는 존 케리 박수를 엄청 받았습니다. John, your commitment, your passion, your diplomatic expertise have been absolutely critical to delivering incredible progress on climate issues over the past 2 years. 네, 지난 Thank you, pal. 2년 동안에 존 케리가 기후 특사로서 한 일은 정말로 결정적이었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기후 변화에 관한 것은 인간에 관한 것이기도 하고 인간의 어떠한 그 안전, 환경 안전, 경제 모든 것에 대한 안전이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The climate crisis is about human security, economic security, environmental security, national security, and the very life of the planet. So today, I'd like to share with you how. 네, 국가 안보에 관한 것이라고도 했죠.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계 정상들이 이집트에 모여서 이 기후 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은 어떻게 할 것이고 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본인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첫날 한 일이 파리 기후조약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한 것을 원위치 했다 하고 일단 공치사도 했습니다. From my first days in office, my administration has led with a bold agenda to address the climate crisis and increase energy security at home and around the world. We immediately rejoined the Paris Agreement. 네,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세계의 어떠한 그 국가 안보이기도 한 그런 것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가장 오늘 강조를 많이 했고 박수를 많았던 부분은 기간 산업안이 초당적으로 공화당 민주당 통과됐는데 그 통과된 것 가운데 수천억 달러가 이렇게 기후변화를 막는 데 쓰여진다. 기후변화를 막으려면은 그냥 기후변화 막는데 환경 같은 데 돈을 막 넣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경제 활동 자체를 바꾸고 경제 활동을 바꿀 물건들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 점들도 얘기를 했습니다. Clean electricity, everything from onshore, offshore wind to distributed solar, zero emissions vehicles and sustainable aviation fuels, more efficient electrified buildings, cleaner industrial processes and manufacturing, climate smart agriculture and forestry and more. 네, 농업에서도 그렇고 그밖에 많은 제조업도 그렇고 오염을 내지 않는 자동차라든가 여러 가지 그 연료, 클린 에너지 이런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 베테랑스 데이이기 때문에 은행도 문을 닫고요. 연방 정부 청사 문 닫고 학교는 대부분은 문을 닫는 것 같습니다. 우체국 문 닫지만 페덱스나 UPS는 여러분들께 배달을 하고 오픈도 했습니다. 주식시장은 문 닫습니다. 아니요, 주식시장은 문 안 닫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준틴스데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많은 연방 공휴일에 주식시장은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이 베테랑스데이에는 문을 열고 다만 채권 시장만 문을 닫습니다. 대부분 은행 문 닫기 때문에 미국 은행들이요,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뭐 체이스, 웰스파고 이런 은행들 전부 문을 닫고 소매업소는 다만 영업을 합니다. 또 한인분들이 많이 그 자영업을 하시기 때문에 소매업소는 코스코의 경우도 연방 공휴일에 거의 문을 닫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코스코가 문을 연다는 것은 그 밖에 거의 모든 소매업소는 문을 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많은 식당이 오늘 뭐 유명한, 여러분들 이름만 들으시면 아실 만한 그런 식당들이 이 군인들에게는 디스카운트로 음식을 대접을 하고요. 그로서리 스토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뭐 그 밖에 굉장히 많은 회사들, 뭐 타겟, 월그린, 또 뭐 콜이라든가 또 무슨 뭐 아웃도어 물건을 파는 곳들, JC 페니 이런 곳들, 베테랑스 군인 지금이시거나 군인이셨던 분들 오시면은 아주 싸게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와 함께 여러분들을 맞이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베테랑스 데이가 오늘 하루, 보통은 이제 미국에서 그 휴일, 연방 공휴일 하면은 뭔가가 날짜가 애매모호해지면은 월요일로 하고 아니면 뭐 금요일을 샌드위치 데이로 하고 하는데, 날짜를 뭐 몇 번째 월요일, 몇 번째 무슨 뭐 목요일, 땡스기빙 데이, 뭐 몇 번째 또 첫 번째 뭐 화요일에 무슨 두 번째 화요일에 선거를 치른다던가 이렇게 많이 하는데, 베테랑스 데이는 거의 유일하죠. 11월, 오늘 11일 맞죠? 11월 11일입니다. 그 날짜하고 전혀 상관없이 딱 그날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의 알링턴 국립묘지 연설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 중계하다가 지금 선거로 다 또 돌았어요. 아주 중요한 집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전해드리지 못하게 됐고요. 이 UN 기후정상회담은 특히 그 UN에서 개발도상국이요, 가난한 나라 한 54개국이 최근에 이렇게 기후변화가 사실은 인간이 만들어낸 그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들은 큰 개발도 못하고, 이런 그 부자 나라들이 막 굴뚝 산업하다가 다른 테크놀로지 산업하고 돈 벌 때 그 찌꺼기만 다 세계의 공기에 돌아서 뭐 파키스탄 같은데, 다른 나라들이 뭐 스리랑카 이런 데가 엄청난 홍수라든가 가뭄이라든가 기후변화로 사람들도 많이 숨지게 되고 대단한 그 경제적인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54개국 가난한 그 개발도상국가가 여러 가지 이유로 빚을 갚지 못할 처지다, 국가 자체가 파산 선고를 할 위기다라고 얘기를 해서 부자 나라들이 당장 도와주지 않으면요, 이런 때 이제 미국 같은 나라, 부자 나라들이 많이 도와주는 거고,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이 같은 그 분담금에 일본이 무척 돈을 많이 댑니다. 한국은 뭐 거의 시작하지 않은 부분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선진국을 그 재는 그 척도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나 아니면 세계의 공통적인 그 이슈에 대해서 뭔가 경제적인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그 강대국, 선진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자 나라가 도와주지 않으면 인플레이션 사태 같은 것도,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이자율을 올리고, 그러면 가난한 나라는 돈을 어차피 빌려서 살아가는 부분이 많은데 빌릴 때 이자율이 높으니까 이거 못하고 결국은 파산, 국가 파산 위기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UN, 그 세계개발기구가 이 점을 강하게 얘기를 했고, 아마 대통령도 각오했으니까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얼만큼씩 우리가 돈을 내겠습니다. 그 돈이 곧 사랑이고, 돈이 곧 파워고, 돈이 곧 세계 질서를 흔드는 힘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테고요. 식품값 같은 것도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스리랑카는 뭐 내전으로 지금 치닫고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너무나 불안정하기 때문에 기후변화도 거기에 딱 이제 뭔가를 꽂아주고 하니까.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좀 전에 연설했고, 오늘 이 회의의 주제는 아무튼 오염을 없앤다 하는 것이고요. 스케줄을 보니까
너무 빡빡해요. 아마 그 나라에 지금 미국도 대통령도 갔지만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갔습니다. 남편 지금 아픈데도 뭐 일정이니까 가야죠. 본인의 임무니까. 해서 가서 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대통령은 보다 더 큰 것을 얘기를 하고 세계 앞에 미국이 다시 돌아왔다. 기후변화에 일하는 데 있어서 이런 그 지도자적인 면모를 보이고 그에 비해서 하원 의장 같은 경우는 조금 작게 그리고 정치적인 공격수 역할을 좀 하죠. 미국 공화당이 말이야. 기후변화는 가짜라고 혹스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돼? 하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그 같은 그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집트에서 회의를 하고 그리고 캄보디아에 갔다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다음 주 월요일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고 아마 그 전에 나 뭐 전후로 해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나서 중국과 대화를 할 때도 또 한국, 일본과 대화를 할 때도 공통적인 것은 이 북한 문제는 북한의 핵 문제는 당연히 그 빠질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과는 인권 문제도 얘기한다고 했고 무역도 당연히 얘기를 해야지 되고 지금 미국이 중간 선거가 끝나서 공화당이 뭐 하원의 다수당이 되고 민주당이 상원의 다수당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되지 않든지 특별하게 뭐 중국에 대한 그러한 정책이 바뀐다거나 북한에 대한 정책이 바뀐다던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때로는 이런 국제 정책이 약간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중국에 대해서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다 굉장히 싫어하고 견제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특별한 이변이 없고 미국이 지금 치워야지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으니까 자꾸만 뭐 북한과는 어떠한 특별한 그 결실도 맺지 못하는데 깊이 개입하고 싶어 하지 않은 그런 그 위치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중간 선거가 끝났어도 대중국 정책, 대북 정책은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요. 어제 이제 제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다시 한번 미국 대통령이 지금 처음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대통령에 당선되고 만나는 거고 그 사이에 한 5번 정도는 이 컴퓨터를 통해서 가상 그 미팅은 했습니다. 여기서 양보하지 않는다. 대만에 대해서도 양보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제 중간 선거에서 뭐 바이든 대통령도 조금 편안해졌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3기 그 애프터까지를 거의 보장받은 공산당 대회도 끝난 뒤에 조금 여유 있게 만나는 이 자리라고는 하지만 모든 것이 마술처럼 처리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 잭 설리번의 얘기입니다. 다만 뭐가 지금 해결되지 않는다고 안 만날 수는 없잖아요. 기후변화나 이런 문제 다 같이 해야지 되는데 그래서 차이를 이기고 협조할 것은 협조할 수 있는 길을 닦기를 원한다. 그 정도가 지금 미국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 중국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푸틴은 이 G20 정상회담에 이번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뭐 완전하게 확정됐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유한양행 뉴오리진 건강식품과 유정란 배반엽 줄기세포 화장품 전문회사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요. 오늘 딱히 제가 이제 이렇게 표를 보면은 그 지금 중간 선거에 대해서요. 표를 보면은 대강 뭐 숫자도 있고 남아 있는 표수가 있으니까 이 정도면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기도 한데라고 생각하지만 완전히 그 정치 전문가들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말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뉴욕타임스는 지금 네바다 또 애리조나, 조지아 세 군데 상원 의석이 남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48석, 무당파가 이제 무소속이 2명이 있어서 48, 공화당이 49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2석만 가지면 되니까 공화당도 2석을 가져야지 되고 그 상황인데 오늘 뉴욕타임스가 조지아주의 그 결선은 12월 6일로 잡혀 있는데 네바다 그 애리조나는 물론이고 네바다까지도
민주당이 이기는 길이 조금 더 클리어해졌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고요. LA 시장 후보도 지금 이제 뭐 60%도 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보면은 뭐 리카루소가 계속 이긴다고 볼 수 없고, 그런 문제와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전에 한창 때 막 막말하고 하던 그 패턴을 지금 그대로 가지고 나오고 있거든요. 아, 이런 것들을 전해드려야지 되는지 말아야지 되는지 정말 저도 고민이 되기도 하는 그런 정도의 뉴스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연방 상원 굉장히 중요하고 하원도 중요하고 하는데 한번 그 현재의 상태를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제가 이거 클릭을 해도 뭐 똑같은데 네바다가요. 네바다가 지금 90% 개표한 결과 네바다와 애리조나와 조지아 모두 현재 민주당 의원이 갖고 있는 의석이고, 여기서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두 군데 주에서 이기면 됩니다. 그런데 조지아주의 결선까지 가려면 12월 6일이고 개표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한데, 네바다와 여기 뭐죠? 애리조나에서 결정이 돼버리면 민주당이 그냥 이기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50이고 심지어 조지아주 결선에서 공화당이 이기더라도 50대 50이잖아요. 지금과 똑같이 바이든 대통령의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부통령으로서 상원 의장으로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51대 50이 돼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뉴욕타임즈는 지금 그 시나리오를 조지아까지 갈 것도 없이 네바다와 그 애리조나에서 민주당이 이길 길이 확실해진다고 보도를 오늘 아침에 했거든요. 네바다가 90% 개표 현재 민주당 현 의원이 조금 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1%포인트 정도 지고 있는데 10,000표 조금 넘거든요. 그런데 투표가 이게 뭐 10만 표 이상 남았다고 하고, 지금부터 우편 투표인데 딱 그 클락 카운티의 우편 투표를 개봉을 해보니까 2대 1로 현 미국의 최초의 그리고 유일한 그 라티나 여성 연방 상원 의원이 그 캐서린 코테스 마스토가 지금 공화당의 아담 락솔트 막 부정선거 주장하고 하는 그런 사람을 조금 뒤처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우편 투표를 개봉해 보니까 개표하니까 이렇게 된다 해서 여기도 애리조나를 민주당이 이긴다고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애리조나주는 82% 개표했는데 그 퍼센테이지는 많이 납니다. 52%대 46%로 마크 켈리 현 민주당 의원이 역시 브레이크 메스터스라는 부정선거 주장하고 했었던 공화당 후보를 이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43,000표나 이기고 있는데 여기도 아직 82%고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똑같이 우편투표를 개봉하는 시기니까 여기서 우리가 더 유리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뉴욕타임스는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봐서 이 두 군데가 민주당으로 갈 확률이 많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지아 갈 것도 없이 이제 민주당이 이기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조지아에서 이렇게 이기고 지금 남아있는 3개를 다 민주당이 이기면 민주당은 이번에 상원에서 의석 1석을 추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원이 중요하고요. 특히 네바다 같은 경우는 토요일까지 우편 투표하는 것이 도착하는 것을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그 표가 얼만큼이 될지 알 수 없어서 뭐 30만 표가 된다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편 투표가 많으면 많을수록 네바다에서는 민주당에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네바다주에서 막 그 숫자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막 공개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애리조나주는 뭐 마리코파 카운티가 제일 크잖아요. 그 마리코파 카운티가 제일 크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문제가 됐었던 곳이고, 지금 이 애리조나주는 한 60만 표 정도 남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 그 표 차이가 제법 나니까 공화당 후보가 따라오려면은 굉장히 많이 이겨야지 되는데, 그럴 수 있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미국은 선거가 전국 통일된 게 아니잖아요. 해서 주마다 카운티, 시마다 다 다른 규정과 다른 개표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느린 거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 할 때도
다 그 주에서 집계를 해서 주에 원래 할당된 선거인단 수를 딱 의회에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주 관할인 거예요. 이 전체적인 선거도 주 관할이기 때문에 주에서 딱 연방 의회의 숫자를 선거인단 숫자 보내면은 대통령도 그냥 그 당시에 현직 부통령이 이렇게 각 주에서 보낸 거를 우리가 집계해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됐습니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잖아요. 대통령과 똑같이 다른 연방 하원의원, 상원의원 이런 것도 주가 관할하는데 주마다 다 형식이 다르니까 이렇게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LA 시장 선거도 59% 개표 결과입니다. 59% 이후에 이제 새로운 그 개표 결과를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리카루소가 50.2% 대 49.8% 캐런버스가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51%대에서 캐런버스는 48%대에서 49%대로 올라갔고 리카루소는 51%대에서 50%대로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현재 개표는 59%밖에 안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편 개표인데 우편은 아무래도 민주당이 뭐 특히 LA 같은 경우 유리할 수가 있는데 물론 둘 다 민주당입니다. 그러나 리카루소라는 후보가 오랫동안 공화당이었기 때문에 공화당 후보들이 아무래도 리카루소를 많이 그 지지를 했을 테고 투표 당일에 많이 나왔을 테고 우편 투표가 기본적으로는 캐런버스에게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 40%나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어쩌면 뭐 시간이 조금 뭐 더 걸릴 수도 있겠죠. 적어도 며칠은 걸리겠죠. 화요일 날 투표하고 지금 금요일인데도 60% 개표하고 40%는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한 33만 1,000개 정도 남아있다고 추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제 카루소가 13,000표 앞서가다가 현재는 2,700표로 줄어들었습니다. 우편 투표 본격적으로 개표되면서 그러면 이게 이제 33만 1,000개가 남아 있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일주일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비선거 결과도 나중에 수정됐잖아요. 수정돼서 캐런베스가 조금 더 높게 이렇게 이긴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 정말 뉴스입니다. 이건 여러 가지로 뉴스인데 성소수자에게도 뉴스지만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에도 뉴스입니다. 오늘의 미국에서 선거 직전에 어쩌면 블루 스테이트인 오레곤주라든가 뉴욕주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그런 공화당 후보에 의해서 블루 스테이트의 주지사가 공화당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뉴욕은 뭐 이겼고요. 민주당 현재 그 주지사가 이겼고 그리고 오레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화당이 딱 노리던 곳이거든요. 이 주지사 여기 노리던 곳인데 이 그 오레곤의 오랜 동안 티나코텍 제가 자꾸만 코덱이라고 해요. 코닭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잠재의식 속에서. 그래서 이 오레곤에 오랜 동안 그 하원에서 일을 했었고 그리고 공화당의 크리스틴 드라잔을 이기고 그리고 여기에도 또 이게 있습니다. 지금 조지아주에도 민주당 공화당뿐만이 아니라 또 제3의 인물이 있잖아요. 오레곤에서도 한때 민주당이었던 베시 존슨 이 사람이 민주당에서 탈퇴해서 무당파로 무소속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민주당 표를 가져갔겠죠. 그런데도 이 티나 코텍이 이겼습니다. 이겼고 아무튼 그 티나 코텍이 상원 아닌가요? 그리고 크리스찬 드라잔 그 도전자였던 공화당 이 사람이 하원의 오랜 그 지도자였던 것 같은데 더군다나 여기서 나이키 공동 창업자가 처음에는 민주당이었다가 무소속이 된 후보에게 돈을 막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공화당 후보에게 돈을 많이 지원하고 해서 민주당의 이 그 후보가 티나 코텍이 당선될까를 생각을 했는데 더군다나 공개적인 레즈비언입니다. 티나 코텍은. 그러면 며칠 전에 이 매사추세츠의 마우라 헨리 주지사가 매사추세츠 역사상 처음으로 또 공개된 그 레즈비언이잖아요. 티나 코텍도 공개적인 레즈비언이고 이번에 공개적인 레즈비언 주지사가 두 군데서 나왔습니다. 매사추세츠 그리고 오레곤주.
이 코텍이 그래서 임기 제한으로 물러나는 케이트 브라운 민주당의 현 주지사 자리를 잇게 되는데 오레곤은 정말 역사가 많아요. 케이트 브라운 민주당의 이 그 주지사는 어떤 분이 제가 이 티나 코텍이 지금 보여지고 그리고 주시를 해야지 되고 또 매사추세츠에서 최초로 레즈비언 주지사가 나왔다 하니까 최초 아닙니다. 오레곤에 이미 레즈비언 주지사입니다 하는데 왜 그때 그 케이트 브라운 주지사를 꼭 레즈비언이라고 말씀을 안 드렸는가 하면은 케이트 브라운 주지사는 양성입니다. 양성 자신의 그 성의 취향이 양성이기 때문에 최초의 양성 주지사였고 그래서 그때 말씀 안 드렸고 최초의 양성 주지사 여자 주지사 자리를 이번에는 오픈리 레즈비언 주지사가 이어받는 곳이 오레곤입니다. 미국에서 첫 번째 오픈리 게이 주지사는 콜로라도주의 자레드 폴리스 주지사인데 재선됐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은 주에서 제일 그 높은 자리에까지 레즈비언, 게이 이런 그 성소수자들이 많이 그 차지를 점점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인구는요. 제법 많아졌네요. 전체 인구의 한 7.1%가 어떤 형태로든 성소수자, 뭐 성전환자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선출된 공직자는 0.2%밖에 안 됩니다. 뭐 이건 그 에이시안 아메리칸과 거의 비슷하네요. 에이시안 아메리칸보다 조금 더 인구가 많은 편이네요. 에이시안 아메리칸은 6% 조금 넘고 이 성소수자 커뮤니티는 한 7.1% 정도 되고 이번에 뭐 좀 내노라 하는 그런 선거에 678명이 후보로 나왔다고 하는데 그럼 2명의 레즈비언 주지사가 있고 또 오픈리 게이 주지사도 있고 2명의 상원의원도 있고 9명의 하원 의원 뭐 이런 주는 굉장히 많아요. 거의 뭐 190명 정도가 이렇게 성소수자이거든요. 주의원은 연방이 아니라 주의원은요. 시장도 미국의 시가 무척 많겠죠. 시장도 56명은 이렇게 성소수자입니다. 뭐 오픈리 게이든 오픈리 레즈비언이든 아니면 무슨 뭐 성전환자든 양성이든 그리고 여성은요. 연방 상원에서 100명 가운데 여성이 24%입니다. 24명인 거예요. 하원이 조금 많은데 28%. 주지사는 여성이 9명. 이번에 매사추세츠, 오레곤의 오픈리 레즈비언 주지사를 포함을 해서 9명. 그런데 한 명 빼고는 전부 백인이네요. 여자이긴 여자인데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잠시 뒤에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대학 학자금 그 문제가 이 교육부의 웹사이트가 새벽까지도 닫히지 않았었는데 닫혔거든요. 이 고소에 의해서 이 부분 잠시 뒤에 먼저 전해드려야지 되겠는데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요 습관적으로 이때쯤 되면은 텔레비전을 봅니다. 주식시장을 보는 거예요. 오늘 문 닫았는데도. 에휴. 어제 엄청 올랐잖아요. S&P 500도 뭐 5.5%나 올랐고 뭐 다우지수도 1000 훨씬 넘어갔었고 S&P 500는 2020년 4월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었다고 하고 전부 뭐 인플레이션이 조금 낮아졌다 하니까 이자율도 엄청나게 막 끝까지 많이 올리진 않을 것 같네 뭐 이런 기대감도 있었고 중간 선거 때문에 어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놀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죠. 근데 이제 오늘은 하루 쉬니까 없고요. 지금 보수 그룹이 그 바이든 대통령이 학생들에게 학자금 탕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뭐 여기저기서 지금 고소를 하고 있죠. 주정부 차원에서도 고소를 하는데 이번에는 Job Creators Network Foundation이라는 곳이 10월 달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예요. 이번 판사는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했다고 해서 뭐 바이든 행정부에서 하는 것을 무조건 막 그 나쁘게 판결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마크 피트먼이라는 판사가 이게 의회 파워다. 왜 대통령이 이런 것을 하는가? 대통령의 펜과 뭐 사인하니까요. 전화가 전지전능한 뭐 그런 형태의 힘으로 통치되는 국가가 아니다. 미국은 세계의 독립적인 정부기관에 의해서 통치가 되는데 돈 이런 거 다 의회에서 해야지 되는데
왜 헌법이 명시한 그 권력 분립을 하지 않고 대통령이 했어? 그리고 이 같은 그 행정명령 내기 전에 뭐 청문회, 공개 청문회도 안 했다. 그래서 이거 아니다,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하니까 법무부는 당장에 항소를 했고요. 의회가 대통령에게 학생 융자를 관리할 권한을 줬다. 그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뭐 법 이름이 있잖아요. 무슨 법에 근거해서 하면서 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백악관 대변인은 한마디 꼭 하죠. 아니 공화당은 이상하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고소를 하는 곳이 공화당 성향이거나 거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부자에 대해서 세금 감면을 해줄 필요가 없는 부자에 대해서 세금 감면해주고 또 내지 말라고 하고 영원히 감면해준다고 하면서 왜 대학교 어렵게 졸업을 해서 뭐 직업을 아직도 못 잡고 있다던가 졸업도 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그 빚만 진 그런 사람들 $10,000, $20,000 부자에게 감면해주는 돈이 얼만큼인데 왜 거기에는 그렇게 인색할까? 이게 이제 또 백악관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10월 달에 제8항소법원에서도 일단 중지해라 라고 했었고 6개 주가 고소했었죠. 그때 네브라스카, 미주리, 아이오와, 캔사스, 알칸소, 사우스 캐롤라이나. 지금 근데 이미 2,600만 명이 신청을 해서 1,600만 명은 오케이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인 지금 항소를 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클리어 되기 전에는 여러분들의 그 돈 자체, 빚 자체가 클리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12월 말까지 클리어 되지 않으면 1월 달부터는 그동안 그 중단했었던 12월 말까지 페이먼트를 하셔야지 될 수도 있고 그 전에 판결이 나올 수도 있고 이건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는 2번이나 심의하지 않겠다 했기 때문에 어디쯤 가서 판결이 나올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연방 그 교육부의 탕감 신청 웹사이트는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 빨리 신청하십시오. 물론 이제 항소법원에 항소를 했으니까 다시 또 그 바이든 행정부 쪽으로 판결이 나오면 또 다시 열릴 겁니다. 아직 안 하셨던 분들 그때는 꼭 하세요. 저도 일을 끝까지 그냥 정말 스트레스 받으면서 모든 일을 미루는 편이거든요. 뉴스 하는 거 빼고는 모든 일을 다 그러는 편이어서 제가 그 마음을 잘 아는데 자녀분들이 또 했다고 하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뭐 받을 건 받아야죠. 챙겨서 기회를 일단 마련을 해놓으시기 바라고요. 일단 뭐 접수했었던 그런 신청서를 여러 가지로 들여다보는 과정을 하겠죠. 한 회사의 CEO가 굉장히 그 괴팍스럽다던가 너무나 아주 그냥 뭐 전위적이면은 직원들도 가늠하기가 힘들죠. 트위터가 지금 그렇습니다. 어제는 또 3주일 됐나요? 2주일 됐나요? 인수하고 나서 처음으로 직원들 앞에 연설을 했는데 파산도 일종의 옵션이야. 아니 지금 회사 인수한 지 얼만큼 됐다고. 내가 하루에 $400만 그 손해를 보고 있다고 뭐 거의 반 정도를 해고를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추가로 3명의 고위 간부가 뭐 사임했습니다. 뭐 정보 안보 책임자, 프라이버시 책임자 등등인데 또 하나는 이제는 재택근무는 안 된다. 일주일에 적어도 40시간은 회사에서 일해라. 특별한 물론 예외는 있겠죠. 모든 일에 있어서. 이게 이제 또 그 일론 머스크 스타일인데 예외가 있다면 그 예외를 신청하는 사람들 그 리스트를 다 나에게 보고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아주 어수선한 문제가 많은데 트위터가 워낙에 젊은 사람들에게 아직까지 인기가 있는 회사이고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의 드림 회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가끔씩이라도 헤드라인 정도라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파산할 가능성이 있다. 파산도 옵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직원들 가운데서 일부가 뭐 미국 매체와 인터뷰하는 것 보니까 저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 말이야. 자신의 손실을 만회하는 거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야 하고 뭐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뭐 반 정도를 해고를 했는데 동료를 좋아할 사람은 없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직원들로서는 물론 그의 여러 가지 혁신성 이런 것을 너무너무 흠모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겠지만요. 알렉스 존스라는 사람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포볼즈라는 본인의 팟캐스트를 통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고 가짜 뉴스를 다 뿌린 결과 돈 번 것. 어제도 또 하나의 판결이 나왔는데 커네디컷 샌디욱 초등학교 총격 사건이 가짜다.
배우들이 다 연기한 거다라고 해서 그 얼마 전에 한 달도 안 됐어요. 8명의 가족에게 10억 달러를 배상해라 하는 판결 받았잖아요. 본인은 할 수 있는 파산 선고는 다 해놓은 상태고 받아들여질지 모르지만 신청은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4,730억 달러, 이건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입니다. 판사가 얘기하기를 이 대량 총격 사건이 가짜다 이런 것을 계속 막 10년 동안 막 해오고 이런 것으로 가족들이 너무 오랫동안 가족을 잃고 피해자 가족들이 감정적인 피해를 입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컨텐츠를 가짜를 막 확산하고 해서 그러니까 4,730억 달러 징벌적 손해배상 하라는 얘기고요. 그 밖에도 또 하나도 세 번째 재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10년씩이나 저 사람 저렇게 하고도 계속 돈 버는데 괜찮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가짜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언젠간 이렇게 밝혀지고 이 같은 그 징벌까지 그 받는 미국. 그런데 본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에서 좌파가 조직한 쇼 재판으로 내가 이렇게 거의 10억 달러 뭐 판결을 받는다던가 배상하라는 이런 다 하고 얘기를 하다가 또 뭐 재판할 때쯤 되면 배심원들 눈치도 봐야지 되고 하니까 또 내가 잘못한 것도 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런데도 아직도 알렉 존스 얘기라면은 그의 말이 맞아 하고 믿는 미국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당분간은 그 트럼프 드라마를 조금 들으셔야지 되겠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어제 오늘 뭐 사방팔방 공격을 많이 하는데 물론 그 중간 선거가 공화당이 레드 웨이브는커녕 잔물결도 아주 잔잔한 물결만 가지고 오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경제 문제는 뭐 공화당에게 좋았지만 낙태 이슈도 있고 등등에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후보잖아요. 후보인데 결정적인 지역에서 꼭 공화당이 이겨야지 되는 그런 곳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를 한 흠이 있고 자격이 없고 하는 후보들이 많이 적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책임론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론을 제일 먼저 월스트리트저널에 사설에서 썼잖아요. 루저라고. 그런데 월스트리트저널의 루퍼트 머덕과 CEO와 굉장히 과거엔 친했어요. 박스뉴스 다 마찬가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신문 가운데 하나가 믿거나 말거나 뉴욕 포스트 신문이고 그것도 루퍼트 머덕 것이고 다 이 세 개 매체가 똘똘 뭉쳐서 트럼프가 루저라고 책임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가 반격을 하는 거죠. 루퍼트 머덕, 박스, 예전에 말이야, 뭐 월스트리트저널도 처음에 내가 예비선거 나갔을 때 그들이 한참 잭부시를 좋아하다가 내가 하나하나 다 그 공화당 예비후보를 이기고 나니까 나에게 붙었었지. 플로리다주의 론 디센티스 주지사 예전에 빌빌 길면서 나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뭐 거의 정치적으로 죽어버린 그를 내가 살렸잖아. 그랬더니 뭐라고? 트럼프가 나가면은 안 나가겠다고 하더니 지금 뭐라고? 충성도 없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오늘 아침에는 또 다른 라이벌인 겁니다. 2024년도 대선에 나간다면은 버지니아주의 글렌 그 영킨 그 주지사가 이번에 선거한 것도 아니에요. 지난해였는데 이 사람은 사실은 트럼프와 굉장히 거리를 뒀습니다. 그래서 이기기도 했고요. 그런데 아니 내가 그를 당선시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론 디센티스에 대해서는 그가 지금 뭐 받은 투표가 뭐 내가 옛날에 받은 투표보다 뭐 적고 많고 막 이런 예전에 많이 들었던 일들을 다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지금 조급하다. 트럼프가 조급하다.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유한양행 뉴오리진 건강식품과 유정란 배반엽 줄기세포 화장품 전문회사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러시아가 버리고 퇴각한 한 10개 마을을 우크라이나가 다시 탈환을 했습니다. 특히 헤르손이라는 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남쪽의 여러 마을들인데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가면서
그 러시아도 굉장히 가능하면 우크라이나에 치명적인 이런 뭐 지뢰 같은 것도 많이 심어뒀고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예요. 퇴각을 하는 러시아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사이에 우크라이나 기가 딱 꽂혀 있는데 보니까 완전히 뭐 다 망가진 그런 곳들 그리고 숨진 사람은 러시아 군인이나 우크라이나 군인이나 정확하게 말하진 않지만 10만 명 넘는 사람이 전사했거나 부상했다고 하잖아요. 정말 허무하다. 전쟁은 허무하다 하는 것을 사진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